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웨스트파이더 김석환입니다. 이제 6월도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요. 날씨가 꽤 덥습니다. 아무튼 이 시기에 냉방병 같은 것도 조심하시길 바라고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우리 증시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월 이제 중순으로 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또 한 주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시다시피 FOMC 회의가 있을 예정이죠. 6월 11일과 12일.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할지 뒤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시가총액 1위였었던 기업인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10일부터 14일까지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총 1위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포럼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반도체 분야, AI 분야에서도 꽤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AI와 관련해서도 보면 브로드컴이나 어도비의 실적도 같이 나올 예정이라는 것까지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도 되게 중요한 게 많았잖아요.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3년물 국채라든지 10년물,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가면 30년물 국채 입찰도 있을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 여기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도 12일 날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2일이 공교롭게도 보면 FOMC 결과가 나온 날이고, 그 전에 FOMC 위원들은 이 물가 데이터를 반영을 한 결과를 내놓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첨부해드린 내용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시장은 엔비디아 홀릭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온니비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는데, 어느 시점에 3조 달러까지 갈까 시가총액 얘기를 했는데, 와, 돌파했어요. 아주 빨리 돌파했습니다. 보시면 이 그래프는 뭐냐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이렇게 3조 달러 클럽을 달성한 기업이 3개밖에 없는데, 3조 달러까지 돌파하는데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렸냐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가총액 1조 달러에서 3조 달러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엔비디아는 고작 1년이 안 됩니다. 51주니까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돌파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애플이 한 3.8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4.7년인 거죠. 그에 비하면 엄청나게 단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속도와 관련한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걸 한번 지표상으로 보면 비단 엔비디아뿐만이 아니기는 해요. 보시면 이 탑3라고 하는 건 앞에서 보셨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이렇게 3개를 합친 거고요. 매그니피센트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죠. 보시다시피 이 기업들이 S&P 500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각각 역대 최고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떤 거에 있었냐면, 전체 S&P 500이 올해 대략 한 4조 7천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이 증가했는데, 그중에 대략 1조 6천억 달러 정도가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엔비디아가 전체적인 S&P 500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지금 3조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걸 다른 나라, 국가의 시가총액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 미국은 거의 넘사벽이죠. 55조 달러가 되는 거니까. 지금 보면 엔비디아가 3조 달러인데 그 전으로 보면 영국과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이제 상회를 했고, 영국도 3조 2천억 달러인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기는 하죠, 지금. 지금 이 페이스면 엔비디아가 시총 1위에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시장에 상당히 낙관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 한국이 1조 8천억 달러예요, 우리나라가. 한참 엔비디아에 못 미친다라고 보면 되겠고, 대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조금 이제 하회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하고도 꽤 큰 격차를 벌리고 있다. 여기는 당연히 이제 TSMC의 역할이 컸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와의 상호 연관성도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고 있느냐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인공지능이죠. 거기에서 인공지능 칩
GPU라고 하는 건데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독보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독보적인 게 경쟁사와의 주가 흐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서 145%나 주가 상승을 했거든요. 보시다시피 나머지 AMD나 인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GPU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고대역 메모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HBM이라고 하는 거고 이 HBM을 현재는 SK하이닉스 혼자 납품을 엔비디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발주자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공급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 연초에 4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한 45%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6% 정도 빠졌다가 지금은 거의 약보합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마이크론도 아직은 뭐 HBM을 납품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미국 시장에 있고 미국 시장 내에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한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하고는 또 큰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냐 없냐가 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사이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앞서 이제 시장의 상황을 좀 살펴봤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6월 첫째 주간이 고용과 관련한 데이터가 이제 다 발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거는 미국의 고용 시장이 일단은 냉각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캔자스시티연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노동시장 환경 지수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고용 동향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지수와 실업률은 이제 역축으로 한 거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상당히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보면 고용 동향 지수는 이미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견고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이런 수치들을 그대로 반영을 해본다라고 하면 향후에 실업률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저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시장과 관련한 이런 선행 지수들이 둔화세가 지속이 되는지의 움직임들을 좀 보자. 근데 앞서 제가 발표된 뭐 졸추도 마찬가지이고요. 또는 정리해고와 관련한 데이터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시장이 좀 냉각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고용시장이 둔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시장의 기대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50%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 그러니까 5월 말부터 6월 첫째 주간은 국채 발행이 그렇게 규모 있게 있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주요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3년물이라든지 10년물, 30년물 이렇게 국채 발행이 있을 예정인데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지금 5월 데이터이거든요. 5월 데이터를 보시면 대략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년물부터 30년물까지 여기 대략 한 2,800억 달러 정도가 발행이 됐습니다. 이전에 가장 높았을 때가 2,740억 달러였어요. 2021년 초반에. 그러니까 역대 최고 수준의 국채 발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5월 마지막에 나타났었던 게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채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을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기와 장기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게 역전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자, 지금 시점에서 보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현상이 베어 스티프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6월 첫째 주의 움직임은 이게 반대로 나타났어요. 뭐냐면
장기 금리가 좀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국채 발행이 없었던 그 수급 공백도 좀 있었다, 영향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채 발행에 대한 공급은 꽤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공급을 받쳐줄 수 있는 수요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지금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를까 떨어질까에 대한 부분들에서만 이 국채 발행과 관련한 부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수요가 만약에 부진하다라고 하면 5월 셋째 주에 나타났었던 그런 금리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음 주에는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6월 FOMC 회의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3, 6, 9, 12마다 경제전망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그걸 흔히 SEP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향후 물가 또는 실업률, 경제성장률 또는 금리 전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금리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월 데이터거든요. 3월에 나왔던 데이터인데, 지금 요 세 가지 정도의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놨는데, 첫 번째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점도표가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거예요. 뭐냐면 지난 3월 FOMC에서도 보면 연준은 3회 인하를 고수했단 말이죠. 3회면은 대략 75bp 정도의 금리 인하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은 75bp 인하를 예상하지 않고 있는 거죠. 많아야 50bp 정도를 인하를 생각하고 있고, 그 시점이 대략 9월과 12월 정도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지금 2회 정도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시장의 전망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이 4.6%로 보고 있는 올해 연말 전망치가 최소 30에서 50bp 정도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 인하한다라고 하면 50bp 정도는 올라가야 되고요. 두 번 인하할 걸로 가정한다라고 하면 30bp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 수치가 바뀌겠죠. 이런 흐름들이 언제 나타났었냐면,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게 23년 9월 FOMC 때 그렇게 나타났었다. 흔히 저는 점도표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번에 나타날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느냐예요. 지금 1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원래 1.6%에서 1.3%로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물론 이제 최종치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2분기 경제 성장률 추정치를 보면 추정치가 현재 1.8%에서 2.6%로 올라왔어요. 지금 6일 기준이니까 현재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올해 전체적으로 2.1%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상향 조정할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간밤에 IMF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경기는 조금 둔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IMF에서. 뭐 그 이유인 즉슨 결국 이제 금리 인하와 연결 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뒤에서 22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과 물가를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시장은 최근에 좀 냉각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것만 놓고 보면 금리를 낮춰야 할 요인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 근원 물가들, 코어 PCE, 코어 CPI 또는 슈퍼코어 CPI, 이런 것들을 보면 꽤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금리를 올려야 하는, 올리기보다는 현재 제한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연준이 어떤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지에 이번 FOMC에서 저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가 이제 2019년 9월 이후 약 5년 만에 25bp 기준금리 인하를 이렇게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금금리가 4.0%에서 현재 3.75%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5월 CPI 잠정치가 소폭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인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유로존 물가는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은 좀 다른 상황이에요. 제가 여기 위에도 적어 놓긴 했지만 좋은 위치에 그렇게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데이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내 근원 물가들을 6개월 기준으로 연유로 한 데이터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 점선이 뭐냐면 연준이 목표하는 2%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기준금리 추이인데 보시다시피 슈퍼코어 CPI 같은 경우는 이미 기준금리를 최근에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2022년 중반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코어 PCE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23년 중반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코어 CPI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023년 중반 이후에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물론 6개월 연유로 한 데이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물가 압력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20여와는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통화정책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월 FOMC 회의에서는 이 점도표 발작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미국은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홀릭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지금 H100 기준의 호퍼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년에 주력 제품이 될 블랙웰, H200 기준의 블랙웰이라고 하는 제품도 내놓기도 했고요. 근데 이번에 있었던 대만 컴퓨텍스 행사에서 4세대 AI 칩인 루빈이라고 하는 걸 공개를 했죠.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 글로벌 AI 칩 시장에서 확고한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을 내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채권 시장에서 보면 5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나타났었던 베어 스티프닝,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크게 올라가면서 시장이 부담이 됐었던 부분이 미국의 일부 경제 지표들의 부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불플래트닝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인즉슨 채권 가격이 강세를 보이기는 한데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더 빠르게 내려오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률 곡선이 이런 식으로 플래티닝해지는 상황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거는 시장에는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자체가 내려오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다. 그리고 국채 발행이 다시 재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점도표 발작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자. 그래서 올해 연말, Y는 year end예요. 연말 기준의 금리가, 정책 금리가 4.6%가 될지 4.9가 될지 5.1이 될지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4.6이라고 한다면 시장은 꽤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그대로 3번의 금리 인하를 고수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꽤 반길 수 있다. 다만 이게 4.9, 5.1이 되는 순간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새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채 발행이 다시 재개가 되는데 이 수요의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주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주 더 보내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